예, 한성 기자 볼까요? 한성 기자, 예, 반갑습니다. 이거 말을 더듬어요? 예, 하다 보니까 말을 더듬게 되네요. 예, 한상진 기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는 또 일이 좀 많았죠. 뭐 요즘에는 이상하게 매일매일이 일이 없는 날은 없네요. 계속 그렇죠. 있어요. 예. 특히나 이번 주는 재판도 있으셨고요. 이번 주는 저희가 재판이 2개나 있었죠. 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재판만. 예. 그러니까 한상진 기자 재판하고 봉지욱 기자 재판.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는 두 사건이 별개는 아닌 거죠. 예. 사건 내용으로 보면 내용은 같고 절반은 같고 절반은 다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예. 이게 사실은 합쳐서 재판을 진행해도 되는데 검찰이 그렇게 안 해줘요. 아,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이제 그 사건 이야기도 잠깐 해볼까요? 어떤 재판인지? 이게 참 이제 수만 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20대 대선 때 그 기사를 써서 윤석열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저희 뉴스타파에 같이 일을 했었던 봉지욱 기자도 뉴스타파로 오기 전 그러니까 JTBC에서 사실은 20대 대선의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였었던 대장동 사건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윤석열 씨가 있었던 그 수사와 관련된 의혹을 초기에 봉지욱 기자는 보도를 했고 저는 거기에 마침표를 찍는 보도를 했고 근데 이것들을 다 모아서 너희들은 전부 다 작당 모의해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사형의 처해도 마땅할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해서 이제 기소를 했는데 이제 재판에 넘겼는데 이게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뭐 JTBC에서 했던 보도가 있고 뉴스타파가 한 보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100% 똑같겠어요? 그렇진 않죠. 근데 이 사건 핵심 자체는 2011년에 윤석열 씨가 검사 시절에 누굴 봐줬네 안 봐줬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조우영 씨라는 사람을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동 대출 브로커예요. 대출 브로커라는 게 완벽하게 밝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뭐 봐줬네 안 봐줬네 이게 핵심인데 이게 저희 사건에서도 핵심이고 봉지욱 기자 사건에서도 핵심이에요. 그 뒤에 이제 딸려 있는 몇 가지는 조금 달라. 그래서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병합해달라. 같이 우리 재판받게 해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찢어서 이렇게 지금 재판이 가고 있는데 지금 더 재밌는 거는 봉지욱 기자 재판 같은 경우는 또 봉지욱 기자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또 민주당 관계자 뭐 이런 분들을 또 그쪽에 또 묶어놨어요. 그래서 재판 해보니까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을 한 명 부르려고 해도 봉지욱 기자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민주당 관계자하고만 관계 있는 사람 혹은 반대로 봉지욱 기자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불러서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공동 피고인들한테는 또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봉지욱 기자 재판을 또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시간은 좀 더 길어지겠네요. 시간은 뭐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어쩌면 뭐 사실은 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훨씬 더 빨리 시작이 됐기 때문에 빨리 끝날 것 같았는데 어제 보니까 이게 봉지욱 기자 재판이 훨씬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좀 말씀 나온 됐어요. 김에 민주당 이야기부터 아까 민주당 관련된 분 재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게 봉지욱 기자 재판에 이 증인으로 나오신 분인데 지난번 그 조작기소 특검을 준비하기 위한 그 국정조사 청문회가 국회에서 있었잖아요. 그때 참고인으로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해서 굉장히 저희 사회적으로 파장이 좀 일었었던 분인데 민주당에서 30년 넘게 전문위원으로 일을 하셨고 국토교통이 전문가신데 20대 대선 당시에 화천대유 관련된 이게 이제 대장동 사업 이게 역시 이제 부동산 사업이다 보니까 국토교통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을 거기 이제 대책위 뭐 이런 곳에 이제 넣어서 하필 또 국토교통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범죄가 있었다는 혐의로 이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죠.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그 수사 과정에서 이분이 어쨌든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핵심 혐의는 그거예요. 그 리포액트라는 언론이 있고 거기에서 사실상 오보로 거의 밝혀졌지만 그런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하는 과정에 이 사람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넘겼다. 뭐 허위 조작을 했다. 뭐 이런 거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관계자가 관여를 했는데 거기에도 이제 뭐 배경으로 혹은 뭐 배우로 역할을 했다. 이제 이런 식의 의심을 하면서 수사를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사실은 당사자인 저도 잘 몰랐다가
그때 이제 청문회에서 얘기를 듣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기소도 못한 수사를 기소도 말씀하시는 못했는데 거죠? 예. 저는 사실은 기소가 된 사람인데 저는 검찰 가서 조사 한 번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6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갈 때마다 뭐 나중에 좀 교정이 되긴 했지만 밤 늦게까지 거의 밤 12시 가까이까지 갈 때마다 수사를 받고 심지어는 이분이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분이 90세가 넘는 노모하고 같이 살고 계시는데 예. 노모가 쓰시는 옷장에 있는 뭐 속옷까지 다 뒤지는 이게 사실은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예. 거고 사실은 이분 관련돼서 어제 제가 그 하호영 앵커께 제가 문자를 하나 보내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예, 재판 끝나고 낮술 먹고 들어가는 중이다 이렇게 어제 그렇게 보내셨죠. 어제 축구도 지고 재판도 개판이라는 말이 표준 아닌가요? 예. 축구도 지고 재판도 개판 이렇게 보내셨죠. 제가 어제 예. 봉지욱 기자 재판이 있었어요. 예. 재판을 갔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왜? 거기다가 재판 시작하기 전에 무슨 축구도 일이 쳤죠. 있었던 겁니까? 아니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민주당 그 전문위원이 김우철 전문위원 예. 전 전문위원이죠. 예. 법정에 나오셨는데 사전에 아마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대한민국에 일 좀 한다는 기자들은 이분 모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 보통의 국민들은 잘 모르실 테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에는 일 좀 한다는 기자들도 정보가 있어야 그리고 그 정보를 같이 추적하는 어떤 도우미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정치권에도 필요하고 각 기관에도 필요하고 기업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민간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정치권을 취재하면서 일 좀 한다는 기자치고 민주당 전문위원이었던 김우철 위원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일잘러한테 정보가 모이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이분이 그동안 한국 현대사에 미친 영향이 꽤 지대합니다. 네. 그걸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나쁜 식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분이 갖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분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을 때 저는 김우철이어서 수사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분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아마 와치를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걸려들었다 싶어서 이제 수사를 했을 텐데 저도 이제 이분을 알고 지낸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지난 20년 동안의 활동, 민주당 내에서의 역할 그리고 하여튼 한국 현대사 제가 겪었던 한국 현대사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이분이 했었던 기여한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사건 알고 있어요.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예? 사건 하나 대표적인 거.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20대 대선 때 핵심 쟁점이었던 대장동 사건 관련돼서 민주당이 그래도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마지막까지. 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당시에 윤석열 씨의 각종 비위 혐의 뭐 그 대장동 대출 브로커 등을 봐줬네 안 봐줬네 수사가 제대로 됐네 안 됐네 이런 것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그래도 이제 치열하게 잘 싸웠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그 뒷배경이 되는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한 건 이분입니다. 네. 그래도 아마 이분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역할을 안 하셨으면 그 당시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게 느닷없이 등장한 이슈였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아마 허무하게 그때도 사실은 좀 허무했지만 훨씬 더 허무하게 끝났을 수 있다. 당시에 조직적으로만 움직였으면 더 성과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고요. 측면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예. 식의 뭐 크고 작은 사건들에서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일종의 이분도 그러면 검찰로부터의 어떤 표적이 된 피해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강단 있는 분이에요. 네. 굉장히 좀 샤프하시고 강단 있는 분인데 그 국정조사 청문회 때도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막 울분에 차서 감정 조절을 잘 못하시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이니까 저걸 보면서 저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이게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서 멘탈이 좀 무너졌구나라는 걸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근데 어제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제도 법정에 나오셔서 질문을 듣고 답변하시는데 제가 뭐 이분을 뭐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고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질문을 들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분과 관련된 수사 기록 다 봤거든요. 예. 문제될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예. 질문을 들으면 자꾸 이제 본인을 이제 검열을 하게 되는 것 맞아요. 같은 느낌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지 참 뭐라고 제가 전달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받으면서 한 12시간 정도 그 철제 의자에 앉아 있어 본 적이 있었는데 아시겠네 그럼. 그렇게 한번 겪고 나면 그렇죠. 한 8시간 10시간 가까워지면 질문보다는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보다는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같은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맞아요. 계속 같은 하죠. 질문을 계속하고 그게 수사 기법이라고도 네, 하더라고요. 같은 질문을 단어 조금 바꿔가면서 하면 맞아요. 네.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가 아까 이 유사한 질문 받았을 때 내가 뭐라고 답변했었지? 이것부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만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라는 거는 합법적 국가 폭력입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책에서 보던 걸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현장에서 가서 보면 이 국가 폭력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지 알게 됩니다. 네.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저도 기자인 저도 이런 자리에 하영 기자 진행하시는 이런 자리에 나와서 계속 저도 이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국가 폭력은 어느 한 사람에게 어느 한 조직에게 몰아줘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저는 이제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분을 제가 어제 보면서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정치 공작에 맞서서 싸우셨던 분이 아주 총명하고 브라이트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분이 법정에 나와서 검사가 던지는 그리고 변호인이 던지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게 저는 이해를 못한다기보다도 질문을 찾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시는 모습을 제가 중간중간 보면서 진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 있는 분이니까 진짜 좀 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 슬퍼서 나오니까 또 비가 올라 그래. 축구는 술 많이 먹었어요. 축구도 졌고. 대낮에 술 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재판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얘기 잠깐 하자고 하셨잖아요. 네. 그 최민희 의원께서 뉴스공장에 나오셔서 했었던 얘기. 저 이거 관련돼서 딱 뭐 짧게 할 말씀만 딱 드리고. 아니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얘기를 해야죠.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최민희 의원, 저는 이제 최민희 선배라고도 네. 뭐 제가 십수년 동안 정치부 출입했으니까 최민희 의원 초선 때부터 알고 지냈던 거죠. 최민희 의원이 언론인들이 김어준 총수를 미워하게 생겼다. 지금 미워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에는 조선일보가 쓰면 의제가 됐고 인사도 좌지우지했다. 그리고 그 영광이 깨지는 과정이 복잡했다고 얘기하면서 그 역할을 한때는 한겨레, 오마이, 경향수, 중앙일보도 역할을 했다. 그런데 지금 진보 언론들까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뉴스공장을 공격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진보 의지를 주도하는 게 뉴스공장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의제 설정 능력을 줄거나 잃은 재래식 언론이 민주당 분열 과정을 비집고 들어온다. 그렇게 들어와서 덜 진보적인 쪽.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뉴스공장의 반대쪽을 응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당 분열 비집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의제 설정 능력을 빼앗긴 이제 이분 표현대로라면 재래식 언론이 민주당 분열 비집고 들어온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제가 그냥 저 사실 어제 이거를 제가 어제 저녁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봤거든요. 유튜브로 제가 봤어요. 솔직한 제 생각을 제가 이 말을 오늘 안 그래도 오늘 꼭 하고 싶었는데 앵커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최민희 위원장의 이 말씀 저도 재래식 언론이기 때문에 언론인이기 때문에 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로 억울하고 진짜 억울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억울하고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다 사실입니다. 맞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언론인들 다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하고 사실이고 아니고는 다른 영역이죠. 저는 저하고 생각이 다 비슷하실 거라고 봐요. 저는 뉴스공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접촉되고 동접자가 많고 조회수가 많고 영향력을 미치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막 우후죽순 나가고 줄 서서 거기에 한번 나가려고 그러고 특히 이제 선거철이 되면 막 거의 진짜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런 모습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불쾌합니다. 그리고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서는 이유 전 다 압니다. 그리고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반성합니다. 자, 이거에 최민희 위원장의 이 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화를 내고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전에 솔직해져야 돼요, 사람.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 언론인들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해야 돼요. 인정해. 억울해.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대안 없이 떠들면 안 되고. 예. 대안 없이 지금 떠들잖아요. 맨날 뉴스공장 앉아서 얘기하고 욕하고 매불쇼 욕하고 그러는데 그럼 자기들은 언제 한번 대안을 내놓은 적이 있나요? 자, 그래서 브리핑 합시다 우리. 네, 합시다. 예. 저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예. 저는 사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뉴스공장 출연 제의를 받으면 안 나갔어요. 예. 뉴스공장에서 심지어는 어떤 작가님은 저한테 화를 내기도 했어요. 왜 안 나오냐고.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기자입니다. 저는 뉴스공장 진행하시는 김어준 씨를 언론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할 말이 있으면 기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안 나갔습니다. 그러게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예. 근데 제가 뉴스공장을 지금은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 제가 아는 영역과 관련돼서 출연 요청이 오면 전 무조건 나갑니다. 이유는 금방 하나의 이유 때문에 다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널리즘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전 뭐 공부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널리즘이 뭔지,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저널리즘의 역할이 뭔지 저 이런 거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단 하나는 압니다. 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을 필요로 할 때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는 자가 내란을 일으키고요. 본인이 전에 일을 했었던 검찰권을 가지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의 폭력을 무력으로 사용을 하고 언론인을 탄압하고 그러면서 언론인을 사형시키겠다 그러고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언론인들을 막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고 정치인들을 그것도 막 심지어는 전쟁도 일으키려고 하고 자 이런 무지막지한 사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 사회에서 일종의 플랫폼이 필요했다는 네, 거죠. 예.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래도 민주주의도 경험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좀 정착이 되고 있네라고 생각할 때 필요한 저널리즘과 윤석열 같은 사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저널리즘의 역할이 같을 수 있습니까? 전 같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저쪽에서 총칼 들고 나와서 싸우자 그러면 죽이겠다고 달라들면 소뚜껑이라도 들고 나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이 좀 달라지셨다. 제가 이제 수사를 받을 때 전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제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칩시다. 근데 그 당시에 누구라도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뉴스타파 등 언론인들을 상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행됐었던 검찰의 수사는 좀 무리한 거였습니다. 예. 폭력이었습니다. 이거를 폭력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저는 대화하고 싶지 않고요. 저거는 그냥 폭력이었습니다. 지성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폭력에 맞서야죠. 그렇다고 우리가 같이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저널리즘을 수단으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상당수의 대한민국의 저널리스트들이 닥치고 반성하라는 거예요. 사과하라고. 사과해라. 이랬어요. 민주당 너희도 사과해라. 언론인들도 사과해라. 뭐 이러는데 저는 제가 왜 사과해야 되는지 뭘 사과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저는 사과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도. 제가 그때 제 20년 넘게 기자 생활하면서 갖고 있었던 공부는 안 해봤지만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널리즘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 지금 나에게 필요한 저널리즘이 뭐냐? 지금은 싸우는 거다. 국가의 폭력,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적인 세력에 맞서서 나는 온몸을 던져서 싸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 전보다 더 열심히 기사 쓰고 책 쓰고 영화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2024년 5년으로 넘어왔고 네.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이 상황은 또 정치적으로 변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분 토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30초만. 예, 30초. 예. 제가 앞단이 좀 길었는데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널리즘이 제대로 윤석열하고 싸우지 못하던 그 시기에 저한테 이거는 이제 피해자 서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가려서 들으시면 좋겠는데 저한테 야 같이 싸우자. 야 이렇게 싸우다가 뭐 문 닫으면 뭐 때려치고 말지. 이러면서 저한테 손 내밀어 준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뉴스공장 매불쇼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들을 보면서 제 그동안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널리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저널리즘이 뭐냐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시사인 오마이뉴스 한겨레도 있었죠. 아, 그럼요. 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곳이 있었다고. 여러 곳이 있었다고. 안 그런 곳도 많았지만. 네네네. 좋습니다. 뭐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 구말립니다. 막 기억나시죠? 저도 30초만 이야기를 하면 저 윤석열 당선된 얼마 만이죠? 우리가 한두어 달 만에 아까 말씀드린 시사인 오마이뉴스 한겨레 뉴스타파에서 탐사보도하는 기자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낙원동에서 낙원동에서 모여서 야 이건 정말 우리가 기자로 살 수 있는 환경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필 또 그때가 낙원동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낙원 모임이라고 했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무슨 기사도 한번 언론 그렇죠. 그 낙원 모임이 중심이 돼서 그 기억하실 겁니다. 한 2년쯤 전에 5개 언론사가 모여서 했었던 언론장악 프로젝트. 그렇죠. 사실은 그 언론장악 프로젝트를 기획한 게 사실 접니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잘했죠. 근데 그걸 기획했었던 배경이 되고 스타트 시점이 된 게 사실은 그때 모였던 그 낙원 모임입니다. 제가 그 낙원 모임에서 맨날 우리가 술 먹으면서 했었던 얘기를 제가 실행에 옮겼던 거였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기억도 나고요. 네. 이거 얘기하기라면 길죠. 언제 한번 그 멤버들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2, 3년 전입니다. 그렇죠. 2, 3년 전밖에 안 됐습니다. 예.